우리 집인데 어딜 들어오세요? 이제 볼 일 없으니까 당장 나가시라고요. 40년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짐승처럼 버텨온 내 집 현관문이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잠기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그 짧은 기계음 하나가 제 40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고 저를 길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조용한 아파트 복도. 67의 박영희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굳게 닫힌 철문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제일 싱싱한 가자미를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정성껏 끓이던 따뜻한 보금자리였죠.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아들이 출근하며 흘리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지금 그녀 앞에는 차가운 철문만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려 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식당 일과 파지 수거로 굵어지고 뒤틀려 있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둔탁합니다. 은주야, 은주야. 이게 무슨 소리니? 문이 안 열린다. 번호가 바뀐 모양이야. 예, 성준아. 안에 있니? 엄마 좀 들여보내다오. 안쪽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정적만이 흐를 뿐이죠. 영희는 심장이 발바닥까지 뚝 떨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오늘 오후 아들 최성준의 사무관 승진을 축하하며 이 38평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증여해 주기로 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고작 2시간 만입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서류를 넘겨줄 때만 해도 며느리는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효부처럼 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하며 영희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넘어가자마자 며느리 강은주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 강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전에 다정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독설이 영희의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제 도장 찍으셨잖아요. 이 집 명예 오늘 오후로 우리 성준 씨한테 완전히 넘어왔어요.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이제 여기 주인은 우리라고요. 그런데 남의 집 문을 왜 그렇게 무식하게 두드리세요? 이웃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영희는 숨이 턱 막혀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복도 바닥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내려다봅니다. 며느리가 미리 챙겨서 내던져둔 그녀의 유일한 전 재산입니다. 그 안에는 평생을 아껴온 빛바랜 남편 최정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아들이 40년 전 태어났을 때 입었던 노란 베네 저고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영희를 가족이 아닌 내다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준아, 성준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성준아, 엄마 목소리 안 들리니? 내가 고시 공부할 때 엄마가 어떻게 뒷바라지했는지 벌써 다 잊은 게냐. 영희는 절규하며 문고리를 부여잡고 흔듭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40년 전 남편 정기를 일찍 여의고 갓난아기였던 성준을 등에 업고 시장 바닥에서 배추꼬리를 줍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남들이 다 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남의 집 대문 앞에 우유를 배달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불판을 닦으며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공부시키고 이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이 집의 벽지 한 장, 장판 한 칸에 영희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는데 정작 그 집의 주인은 문 밖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흰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그들 뒤로 보이는 복도 창밖에는 실버케어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구급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서 있습니다. 영희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박영희 어르신 되시나요? 아드님이 특별히 예약하셨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공기를 자랑하는 곳이니 걱정 마시고 저희랑 같이 가시죠. 아드님이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고집이 세시니 잘 좀 모셔달라고요. 영희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이 아파트를 가져가기 위해 자신을 산 채로 무덤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려장이란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향해 그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문 안쪽에서 마침내 아들 성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영희를 구원해줄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비겁하고 비굴하게 젖어있는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은주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밥도 잘 나온대.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내가 꼭 면회 갈게. 그러니까 제발 곱게 좀 가줘. 나 회사에서 승진한 거 알잖아.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제발 좀. 성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희의 심장에 대못을 박습니다. 동네 망신이라니요.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온 엄마에게 할 소리였을까요? 영희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들이 초등학생 때 신던 다 떨어진 신발, 고시 공부를 할 때 닦아주던 낡은 구두가 환영처럼 아른거립니다. 그 구두를 닦으며 영희는 얼마나 행복해했던가요? 내 아들이 이 구두를 신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40년 헌신의 대가였습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준 부모의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영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킵니다. 영희는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끌려갑니다. 구급차의 뒷문이 열리고 그녀가 짐짝처럼 밀려 들어갑니다. 철컥하며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까 현관문이 잠기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이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던 그 찰나 영희는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40년 동안 파지를 줍고 나무를 팔던 시장 입구였습니다. 그곳에는 영희의 40년 지기 절친 이명숙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고 그 건물 위쪽에는 커다란 전광판 하나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변호사 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 박민호. 그 이름은 바로 명숙의 아들이었습니다. 영희가 자기 아들 성준이 고시 공부를 할 때 옆에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이며 공부를 독려했던 친아들만큼이나 아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명숙의 아들 민호는 변호사가 되어 저렇게 번듯하게 성공했는데 내 아들 성준은 사무관이 되자마자 애미를 요양원에 처박았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까지의 슬픔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한이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 가려져 있던 이성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성준아. 내가 나를 버렸구나.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남긴 집을 뺏고
나를 이 차가운 차에 태워 무덤으로 보내는구나. 하지만 너희는 꿈에도 몰랐겠지. 너희 아버지가 40년 전에 나를 위해 어떤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었는지, 그리고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구급차는 신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어두운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영희는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남편 정길의 사진을 더 꽉 쥐었습니다. 사진 속 정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노인의 눈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으로 향하는 이 길이 자신의 종착역이 아니라 배신자들을 향한 피해 복수가 시작되는 출발선임을 직감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당장 저 건장한 사내들과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영희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노인처럼 힘없이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직원들이 방심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영희는 아까 전광판에서 본 그 이름 민호와 친구 명숙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피땀 흘려 지켜온 내 집과 내 인생을 이렇게 허망하게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영희는 창틀을 잡고 굽어버린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그녀의 늙은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요양원의 담장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영희는 자신을 버린 신도시의 화려한 조명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오직 한 곳, 40년 세월을 함께했던 이명숙과 그 아들 민호가 있는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노인에게 밤거리는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영희의 손에 쥔 12,000원. 그것이 그녀가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걸음으로 지하상가의 희미한 네온 사인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40년 평생 처음으로 남의 집 눈치를 보지 않고 누울 수 있는 단돈 12,000원짜리 찜질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돈 12,000원. 여러분은 이 돈의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물가로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면 남는 게 없는 푼돈입니다. 하지만 40년 평생을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된 67 박영희 여사에게 그 12,000원은 자신의 목숨줄이자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의 화려한 아파트 숲을 뒤로하고 그녀가 도착한 곳은 낡은 상가 지하에 위치한 동네 찜질방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밤 공기를 가르며 요양원 구급차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영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직원들이 잠시 서류를 확인하는 틈을 타 그녀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가 바라는 대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영희가 도착한 지하 찜질방 카운터 앞. 그녀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파지를 팔고 받은 며느리 몰래 비상금으로 챙겨두었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영희의 남루한 옷차림과 흙먼지가 묻은 보따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불황자라도 보는 듯한 그 시선에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2,000원을 건네고 받아든 낡은 찜질복과 거친 수건 2장. 그것이 지금 영희가 가진 전 재산의 증명이자 그녀의 오늘 밤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탈의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의 승진을 축하하며 며느리가 선물이라며 내밀었던 화사한 블라우스는 이미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고 40년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주름진 얼굴은 절망으로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힘겹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찜질복의 낡은 천이 살갗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대합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 안은 눅눅한 습기와 사람들의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술에 취해 코를 고는 사내들의 소리, 밤늦게까지 핸드폰 게임을 하며 깔깔거리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러웠습니다. 영희는 그 소란스러운 공간 한 구석, 차가운 장판 바닥에 낡은 타월 한 장을 깔고 누웠습니다. 바닥의 딱딱한 감촉이 척추 뼈 마디마디를 사정없이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남편 정기를 보내고 처음 시장 바닥에 리어카를 끌고 나갔을 때도 이토록 몸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희망이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희망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영희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방금 전 겪었던 일들이 환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집인데 어딜 들어오세요? 나가시라고요. 며느리 강은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리던 아들 성준의 비겁한 표정.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녀가 닦아온 그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 아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매일같이 광을 냈던 거실 유리창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넓고 화려한 38평 거실에서 승진 축하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요. 명예 이전이 끝났으니 이제 거슬리는 시어머니도 없겠다. 진정한 그들만의 세상을 만끽하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성준아, 성준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갓난쟁이였던 너를 등에 업고 영하 10도의 날씨에 시장 바닥에서 떨어진 배추 꼬리를 줍던 게 엄마란다. 식당에서 불판을 닦다가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도 내 학원비 낼 생각에 아픈 줄도 모르고 웃었던 게 바로 이 엄마란 말이다. 영희는 목이 메어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입술을 짓씹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보따리 속에서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4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남편 최정길은 3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모습으로 사진 속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모서리는 영희가 수만 번도 더 만져서 이미 닳고 닳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봐요. 당신이 남긴 이 아파트 지키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은 알잖아. 아들 녀석 제대로 키워놓으면 당신한테 나중에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바보였어. 내가 자식 농사를 망쳤나 봐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갈 곳도 없고 기운도 없어. 그때였습니다. 사진 뒷면을 쓰다듬던 영희의 손끝에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보아온 사진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사진 뒷면의 코팅지가 들떠있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떼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적힌 희미한 전화번호 하나와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숙,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힌 이름 박민호. 영희의 기억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장 바닥에서 같이 생선 대가리를 치며 동고동락했던 이명숙,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민호. 우리 성준이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형, 동생하며 자랐던 그 아이였습니다. 명숙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나중에 변호사 되면 영희 언니 당신 일은 무조건 앞장서서 해결해 줄 거라고요. 영희는 그저 웃어넘겼던 그 약속이 이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죽기 직전 친구 명숙에게 이 사진을 맡기며 나중에 영희가 힘들 때 꼭 전해주라고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비참한 찜질방 바닥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이제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은 서서히 서늘한 복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성준아. 내가 나를 짐짝처럼 버렸지. 너와 은주가 내 40년 세월을 비웃으며 그 집에서 웃고 있겠지.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것이 겨우 아파트 한 채뿐인 줄 알았더냐? 주변의 소음은 점점 잦아들었지만 영희의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딱딱한 바닥 때문에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즐기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고통이 선명할수록 자신이 받은 배신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잊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 찜질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박영이라는 힘없는 노인은 죽었다고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의 천륜을 저버린 자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복수의 화신만 남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찜질방의 공기는 더욱 눅눅해졌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따리 깊숙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수기 앞으로 걸어가 종이컵에 물을 담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찜질방 벽면에 걸린 낡은 TV에 머물렀습니다. 뉴스에서는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피눈물로 세운 38평 내 집이라는 사실이 영희를 다시 한번 분노하게 했습니다. 성준아, 은주야. 너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을 그 집 거실. 그 거실의 벽지 하나, 장판 한 칸이 내 손톱 밑에 흙과 맞바꾼 것임을 잊지 마라. 내일 해가 뜨면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가마. 하지만 이번엔 너희가 아는 힘없고 인자한 엄마의 모습이 아닐 거다. 영희는 다시 찜질방 구석 자리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여전히 옆 사람의 코 고는 소리는 시끄러웠고 바닥은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우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명숙, 40년 세월을 함께했던 내 유일한 벗.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민호. 민호라면 내 남편이 남긴 그 비밀스러운 전화번호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성준이에게 빼앗긴 그 집을 되찾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희는 보따리 속에서 남편의 유품인 낡은 유품함의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아들과 며느리가 보지 못한 40년 전 남편이 목숨과 바꾸며 지켜낸 결정적인 서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찜질방의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거립니다. 영희의 움푹 들어간 눈동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의 승진 파티가 파멸의 장례식으로 변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박영희 여사는 좁은 타월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내일의 반격을 위한 맹수의 웅크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슴푸레하게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영희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사진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40년의 침묵을 깨고 무덤 속 남편이 보내온 메시지가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영희는 자신의 손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찜질방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영희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조명빛에 비친 그녀의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고목나무 뿌리처럼 보입니다. 마디마디는 툭 붉어져 나와 제멋대로 휘어 있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하기가 가죽 같습니다. 며느리 강은주는 이 손을 보며 냄새가 난다며 인상을 찌푸렸고 아들 성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영희에게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자식 하나를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 그녀가 휘둘렀던 유일한 무기이자 훈장이었습니다. 영희의 기억은 이제 40년 전 그 시리고 아팠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7살. 남편 최정기를 잃었을 때 영희의 나이였습니다. 꽃다운 나이라는 말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두 살배기 아들 성준을 품에 안고 영희는 차디찬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내가 우리 성준이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게. 당신이 못다 한 몫까지 내가 다 할게. 그 맹세가 40년이라는 기나긴 고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정길이 남긴 것이라고는 빈 몇 푼과 신도시 변두리의 작은 전셋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할 길이 막막했던 영희가 처음으로 손에 쥔 것은 낡은 리어카의 손잡이였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영희는 아직 잠이 덜 깬 성준을 등에 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의 체온이 등에 닿을 때마다 영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누비며 사람들이 내버린 파지와 빈 병을 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리어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박스는 무게가 배로 늘어났고 영희의 어깨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면 발가락 끝에 힘을 주어 지면을 긁었습니다. 신발 밑창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리어카가 뒤로 밀릴 때마다 영희는 등을 굽혀 아들을 지탱하며 온몸으로 무게를 견뎠습니다. 성준아, 무섭지?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졸리면 엄마 등에서 자렴. 등 뒤에 아들에게 속삭이며 영희는 차가운 빗물과 눈물이 섞인 얼굴을 훔쳤습니다. 겨울이 오면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장갑을 살 돈조차 아까워 헌 헝겊을 손에 칭칭 감고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어번 돈은 고작 몇천 원. 그 돈으로 성준의 우유를 사고 나면 영희의 배는 물로 채워야 했습니다. 파지 수거만으로는 아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낮에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고기 불판을 닦는 일은 영희의 손을 더욱 망가뜨렸습니다. 뜨거운 숯불 열기에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독한 세제는 손등의 피부를 녹여냈습니다. 타버린 고기 기름을 긁어내기 위해 쇠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줄 때마다 손가락 마디는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불판 똑바로 안 닦을 거야? 손님들이 지저분하다고 난리잖아. 식당 주인의 고함 소리에 영희는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시장 바닥에 내던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성준의 공납금 날짜와 새로 사줘야 할 참고서 생각뿐이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살점이 되어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영희는 웃었습니다. 이 불판 하나당 성준이의 연필 한 자루다. 이 불판 10개면 성준이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에 수백 개의 불판을 닦아냈습니다. 밤이 되면 영희의 일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받아와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세탁기가 귀하던 시절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빨래를 치댔습니다. 겨울철 얼음 같은 물에 손을 넣으면 뼈마디가 시리다 못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비누 거품 때문에 손가락 사이사이는 진물 넣고 지문은 닳아 없어져 매끈해졌습니다. 빨래를 짤 때마다 손목은 비명을 질렀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빨린 옷을 보며 기뻐할 성준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마취제였습니다. 성준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것이 영희의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성준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는 날이면 영희는 그 굽은 손으로 상장을 쓰다듬으며 남몰래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 우리 성준이가 이렇게 잘 컸어.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 번듯하게 성공할 거야. 성준이 고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영희는 자신의 건강 같은 건 아예 잊기로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준은 고시원 방에 갇혀 책과 씨름했고 영희는 시장 바닥에 갇혀 세월과 씨름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낼 뒷바라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영희는 잠을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파지 수거와 부업. 몸이 부서져라 일한 대가로 성준은 마침내 7급 공무원 합격이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효도할게요. 합격 소식을 전하며 영희를 안아주던 성준의 눈물. 영희는 그날 자신이 살아온 40년 세월이 보상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굽어버린 손가락이 닳아 없어진 지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남편 정길이 남겨준 이 땅을 팔고 모은 돈에 자신이 평생 10원 한 장 아껴가며 모은 돈을 보태어 이 38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번듯한 집에서 남들에게 기 안 죽고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지켜온 그 헌신이 아들에게는 당연한 서비스였고 며느리에게는 징그러운 노인의 집착으로 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던 날 성준은 고맙다는 말 대신 조용히 서류만 챙겼습니다. 며느리 강은주는 영희의 굽은 손바닥에 인감도장을 찍어줄 때 그 손이 닿는 것이 싫어 휴지로 자기 손을 감쌌습니다. 영희는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자식 농사가 풍년이 아니라 속이 텅 빈 쭉정이었다는 것을요. 찜질방 바닥에서 영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쥐었다 펴니다. 이제는 잘 쥐어지지도 않는 손가락입니다. 40년 전 리어카 손잡이를 처음 잡았을 때의 그 매끄럽던 손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여인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은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성준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사무관이 되면 내 손에 흉터가 없어질 줄 알았다. 내가 승진을 하면 내 굽은 등도 펴질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나를 이 차가운 바닥으로 내던지는구나. 영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슬픔은 이제 증오로, 증오는 다시 차가운 복수심으로 결을 바꿉니다.
그녀는 보따리 속에 든 남편 정길의 사진을 다시 꽉 쥐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30살의 젊은 모습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젊은 남편이 40년 전 남긴 그 마지막 선물. 영희는 이제 그 선물의 봉인을 풀 때가 왔음을 느낍니다. 내 손이 냄새나고 징그럽다고 했니, 은주야? 내 40년 세월이 요양원 구석에 처박아도 될 만큼 가치 없다고 생각했니? 성준아? 오냐,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이 38평 아파트가 너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이 되게 해주마.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새벽 5시, 40년 동안 한결같이 리어카를 끌기 위해 일어났던 그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리어카를 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40년 전부터 자신을 지켜봐왔던 유일한 증인, 이명숙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민호에게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피 맺힌 서리를 내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찜질방 문을 열고 나서는 영희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단련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영희의 폐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녀의 눈빛은 신도시의 네온사인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은주야. 이제부터 이 애미가 너희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굽은 손으로 너희의 화려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영희는 익숙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아직 상인들이 나오지 않은 고요한 골목. 저 멀리서 불을 밝히고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이명숙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40년 배신의 역사를 끝낼 거대한 복수극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공기가 가득한 시장 골목. 영희는 친구 명숙의 가게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춥니다. 가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등빛을 보며 그녀는 3년 전 어느 봄날을 떠올립니다. 아들 성준이 고시 합격 후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라며 강은주를 집으로 데려왔던 그날 말입니다. 영희는 그때 은주를 보며 세상에 이런 복덩이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세련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영희의 초라한 모습에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다가와 먼저 손을 잡아주던 그 모습 때문이었죠. 어머니, 성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부터라도 성준 씨랑 같이 어머니 정성으로 모실게요. 은주는 영희의 투박하고 굽어버린 손을 자신의 뽀얀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영희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살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영희는 그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천대받던 이 흉측한 손을 보고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있다니. 영희는 그 눈물이 영희의 40년 고생을 알아주는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영희는 은주의 그 눈물에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그게 독사의 위장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강은주는 완벽한 효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영희의 낡은 집을 찾아와 청소를 하고 유명하다는 맛집에서 반찬을 사와 영희의 식탁을 채웠습니다. 영희가 미안해할 때마다 은주는 늘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리 솜씨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제일 좋은 곳에서 사온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영희는 그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경멸의 시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영희의 집에서 나간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손을 소독제로 몇 번이나 닦아내고 영희가 준 김치통을
쓰레기통에 바로 처박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은주의 치밀한 계획은 영희가 가진 아파트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아들 성준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준 씨, 어머니 집이 너무 낡았잖아. 비만 오면 물 새고 쥐 나오고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려면 좀 더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은주는 영희에게도 은근히 압박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성준 씨가 사무관 승진 앞두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집이라도 번듯해야 주변에서 무시 안 당할 텐데.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 성준 씨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해주시면 성준 씨 기가 확 살 텐데, 그치? 영희는 아들의 길을 살려준다는 말에 흔들렸습니다. 사실 영희에게 아파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하다면 지하 단칸방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며느리 강은주는 영희의 그런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희가 아파트를 사서 성준의 명의로 넘기도록 유도하기 위해 3년 동안이나 그 끔찍한 효부 연기를 견뎌낸 것입니다. 영희의 굽은 손을 씻겨주고 발을 마사지해주며 영희의 환심을 샀던 모든 행동이 오직 명예 이전 도장을 받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셈이죠. 결국 영희가 남편 정길의 유산인 땅을 팔고 평생 모은 쌈짓돈까지 보태어 경기도 신도시의 38평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 은주의 연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 가족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어머니 방 제일 채광 좋은 곳으로 꾸며둘게요. 영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골라준 벽지와 장판을 보며 영희는 난생 처음으로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던 어제 오후 영희는 은주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은주는 영희의 손을 더 이상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희가 가까이 다가오자 옷자락이 닿을까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주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긴 우리 집이니까 짐 챙기세요. 아까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예약해둔 곳 있어요. 거기 공기 좋으니까 어머니 건강에 훨씬 나을 거예요. 영희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그 모든 눈물과 웃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뜯어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요. 은주는 영희가 당황해하는 사이 미리 불러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통해 영희의 보따리를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영희가 성준을 찾으며 울부짖을 때 은주는 차갑게 웃으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도어락 소리 들을 일 없으실 거예요. 저희 집 비밀번호 외부인한테는 안 가르쳐 두거든요. 시장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영희는 이를 악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기로 했습니다.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며 배운 것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법이었습니다. 영희는 시장 바닥에 내던져진 자신의 보따리를 고쳐맵니다. 그리고 친구 명숙의 가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뗍니다. 찬서리가 내린 아스팔트 길 위로 영희의 낡은 신발 소리가 뚜벅뚜벅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이 길이 자신을 죽이러 가는 길이 아니라 저들을 파멸시키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영희는 친구 명숙의 가게 문을 두드리기 전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자신이 살던 그 화려한 아파트를 향합니다. 아침 안개 속에 가려진 그 38평 아파트가 이제는 며느리 강은주의 성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를 가둘 지옥의 입구처럼 보입니다. 영희는 보따리 속에 든 남편 정길의 유품함 열쇠를
더 꽉니다. 명수가 나왔다. 나 좀 도와줘. 영희는 마침내 친구 명숙의 가게 문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신도시를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노크 소리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짐짝처럼 버려지는 노인이 아니라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40년 세월의 한으로 똑똑히 보여줄 생각입니다. 아침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차가운 찜질방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영희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40년 지기 절친 이명숙의 가게였습니다. 영희의 처참한 몰골과 요양원 행이야기를 들은 명숙은 가게 문도 닫지 않은 채 악치마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영희를 태우고 영희가 방금 쫓겨났던 그 38평 아파트로 다시 달려왔습니다. 찬바람을 가르며 오토바이를 타는 동안 영희는 명숙의 허리를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40년 배신으로 얼어붙은 영희의 가슴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마침 영희를 실어 가려던 요양원 구급차가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아파트 현관 앞에는 며느리 강은주와 아들 최성준이 영희의 보따리를 발로 툭툭 치며 요양원 직원들과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명숙은 오토바이 경적을 찢어질 듯 울리며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우렁찬 소리에 단지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명숙은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시장통에서 수만 마리의 생선 대가리를 쳐온 그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아,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지금 내 친구한테 무슨 짓거리야. 당장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명숙의 기세에 눌린 요양원 직원들이 멈칫하는 사이 명숙은 영희를 강제로 태우려던 사내들의 손을 사정없이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영희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영희 언니, 언니 꼴이 이게 뭐야? 이 독사 같은 년들이 대체 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명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40년 세월을 함께한 친구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뒤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며느리 강은주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영희가 사준 명품 선글라스를 낀 채 팔짱을 끼고 거만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명숙 아줌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가시죠. 저희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저희가 어렵게 결정한 일이에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거, 이거 아주 못 배운 짓이라는 거 모르세요? 은주의 가증스러운 말투에 명숙은 이가 갈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명숙은 일어서서 은주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명숙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아니라 제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 같은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뭐, 건강? 야, 이 독사 같은 년아. 내가 사람이냐? 영희 언니가 40년 동안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집 뺏자마자 짐짝처럼 요양원으로 내던져? 내가 감히 내 친구 손가락 굽은 걸 보고 냄새난다고 했다며. 그 굽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내 남편 공무원 만들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38평 아파트 세운 기둥인 줄 몰라? 은주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어머,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법적으로 이제 여긴 우리 집이고 어머니 부양권도 우리한테 있어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줄 아세요. 무식하게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 아니거든요. 은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단지 전체에 쫙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의 매운 손맛이 은주의 뽀얀 뺨 위에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은주는 충격으로 선글라스가 튕겨나가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부풀어 올랐고 은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할망구가 지금 미쳤나? 감히 누굴 때려? 당신 이거 고소감인 줄 알아? 은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하자 명숙은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가 은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내 친구 피눈물 흘리게 만든 년들을 보고 안 미치게 생겼냐? 고소? 해. 당장 경찰 불러.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효부 연기해서 이 집 뺏었는지 내가 이 아파트 단지 사람들에게 다 풀어줄 테니까. 내 남편 사무관이라며? 불효자식이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싶어? 그때 현관문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던 아들 최성준이 마지못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준은 사색이 된 얼굴로 명숙을 말리려 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좀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이게 다 저희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엄마도 거기 가면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정말 힘들게 결정한 거라니까요. 명숙은 성준을 보자마자 은주의 멱살을 놓고 성준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성준은 명숙의 억척스러운 힘에 이끌려 종이 인형처럼 휘청거렸습니다. 명숙은 성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호통쳤습니다. 성준이 너,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영희 저 사람 자식만 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내가 꼭 지켜달라고 나한테 울면서 부탁했어.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가 남긴 이 집을 뺏고 엄마를 버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아버지가 무덤에서 통곡하시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린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성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영희가 방금 찍어준 인감도장이 아직도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성준의 비겁한 모습에 영희를 대신해 피 맺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욕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40년 세월을 지켜본 목격자의 심판이었습니다. 명숙은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낮고 신뢰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장 보실 시간인데 웬일로 전화를 다 하시고. 명숙은 영희의 굽은 손을 꼭 잡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지금 당장 신도시 38평 아파트로 와라. 언니가 죽게 생겼다. 내가 배운 그 법인지 뭔지 아는 거 지금 당장 써먹어야겠다. 내 친구 인생 망친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가 가만 못 둔다. 당장 서류 가방 챙겨서 튀어와. 전화기 너머의 박민호 변호사는 상황이 심각함을 직감한 듯 짧고 굵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30분이면 도착하니 아무도 아줌마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만약 강제로 태우려 하면 협박죄와 감금죄로 바로 형사고소한다고 하세요. 명숙은 전화를 끊고 은주와 성준을 향해 선포하듯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우리 민호가 누군지 알지? 너희가 빼앗은 이 38평 아파트가 오늘부로 너희들의 화려한 감옥이 될 거다. 똑똑히 지켜봐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우리 민호가 오면 너희는 그 집 현관문 한 발자국도 못 넘을 테니까. 영희는 명숙의 품에 안겨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가슴에 친구 명숙의 뜨거운 의리가 다시금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구급차는 명숙의 기세와 변호사라는 말에 눌려 슬그머니 단지를 빠져나갔고 며느리 강은주는
뺨을 움켜쥔 채 도끼 어린 눈으로 명숙과 영희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명숙의 아들 민호가 들고 올 서류 가방 속에는 단순히 영희를 지키는 것 이상의 거대한 무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40년 전 영희의 남편 최정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친구 명숙에게 비밀스럽게 맡겨두었던 최후의 반격 카드. 무덤 속에서부터 시작된 남편의 치밀한 복수가 이제야 그 봉인을 풀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도시의 화려한 아파트 숲 사이로 다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해는 배신자들에게는 파멸을 알리는 서광이었고 영희에게는 비참했던 어제를 끝내고 복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35년의 우정이 40년의 한을 씻어내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타이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박민호 변호사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명숙과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죽 서류 가방은 오늘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지을 거대한 방패이자 창이었습니다. 민호는 영희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영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아줌마 곁을 지키겠습니다. 민호의 단단한 목소리에 영희는 비로소 참고 있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며느리 강은주는 민호의 등장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면 다해요? 법적으로 이미 등기 다 넘어왔고 우리 어머니 우리가 요양원 보내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영업 방해로 당장 신고할 줄 알아. 민호는 은주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랗게 색이 바랜 낡은 종이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하지만 도장 자국만큼은 선명한 서류였습니다. 최성준 씨, 그리고 강은주 씨. 당신들이 어제 찍은 그 증여 서류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나 본데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네요. 여기 이 서류 보입니까? 40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 어머니 이명숙 여사에게 법적으로 위임하고 공증까지 마친 부담부 증여 특약서입니다. 부담부 증여. 생소한 단어에 은주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준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민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민호는 서류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신도시의 아침 공기를 가르고 배신자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본인 최정길은 사후 본인의 모든 재산이 아내 박영희에게 승계됨을 명시하며 만약 아들 최성준이 성장하여 재산을 증여받게 될 경우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만약 아들이 어머니를 유기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요양원 등 시설에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할 경우 모든 증여는 그 즉시 무효가 되며 재산권은 국가 혹은 법적 대리인인 이명숙에게 귀속되어 박영희의 노후를 위해 사용된다. 복도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호의 낭독이 끝나자 은주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뺏으려 들었습니다. 40년 전 서류가 지금 무슨 효력이 있어? 이미 성준이 이름으로 등기 끝났다고. 민호는 은주의 손을 가볍게 피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법 제556조와 제561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40년 전 이미 이 조항을 명문화하여 공증까지 마치셨죠.
당신들이 어제 도장을 찍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꾸고 요양원 구급차를 부른 그 순간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이미 아줌마에게 돌아갔습니다. 법적으로 당신들은 지금 남의 집에서 무단 점거를 하고 있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영희는 민호가 내민 서류 뒷면에 적힌 남편 최정길의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끝까지 당신 지켜줄게.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못할까봐 겁이 나는구나. 이 종이가 당신의 마지막 눈물을 닦아줄 거야. 남편의 필체를 본 영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40년 전 리어카를 끌며 모은 그 돈으로 산 아파트가 사실은 남편이 쳐둔 거대한 보호막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성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민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친구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은주가 시킨 거야. 난 정말 몰랐어.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다시 돌려놓을게요. 은주의 탓으로 돌리는 성준의 비겁한 모습에 명숙은 다시 한번 영희를 대신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내 눈앞에서 내 엄마가 요양원 차에 실려가는데 입 꾹 다물고 있던 놈이 누구였는데? 민호야, 봐줄 거 없다. 법대로 아주 국물도 없게 처리해라. 은주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은주 씨, 지금 전화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그 사금융 업체들, 그리고 당신이 은밀하게 투자했던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 아버님이 남긴 서류에는 당신들의 경제적 배신 행위까지 포함된 자산 동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로 당신들의 모든 계좌는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0분. 38평 아파트 주인이 되었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던 자들이 거지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은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주는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꼭 품고 고개를 들어 신도시의 높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겼어. 당신이 나를 살렸네. 40년 동안 지옥 같았던 내 삶이 당신이 남긴 이 종이 한 장에 비로소 보상받는 기분이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는 영희의 부축을 도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시작입니다. 저들이 빼앗으려 했던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아줌마의 40년 세월입니다. 그 세월의 대가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겁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성준 씨 승진 파티, 그곳이 이 연극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겁니다. 영희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화신이라도 강림한 듯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강은주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화려한 파티장. 영희는 그곳에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 배신자들의 가면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35년의 우정과 40년의 성견지명이 만들어낸 완벽한 복수극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도시의 한 5성급 호텔 연회장. 최성준 사무관 승진 축하연이라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린 입구에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죠. 그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현숙한 아내의 가면을 쓴 강은주가 모피쇼를 두른 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 시간 전 시어머니를 요양원 구급차에 던져 넣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우아한 웃음으로 주변의 칭송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은주 씨. 성준 씨 승진시켜주느라 내조가 정말 대단했다면서요? 게다가 이번에 시어머니께 38평 아파트까지 증여받았다고 들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복 많은 집이 어딨어. 은주는 부끄러운 척 손을 내저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저희가 더 넓은 곳에서 편히 모시려고 결정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지금은 아주 좋은 곳에서 요양 중이세요. 저희가 정말 정성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연회장 곳곳에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연회장의 묵직한 이중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파티의 흥겨운 음악 소리가 멈추고 모든 하객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40년 지기 친구 이명숙의 부축을 받으며 검은색 실크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박영희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울던 그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박민호가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서늘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죠. 성준과 은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성준은 상사들 앞에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영희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며 다져진 그녀의 기계가 호텔 연회장을 압도했습니다. 영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억눌려왔던 40년의 한을 담아 입을 뗐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많았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승진한 최성준 사무관의 어머니 박영희입니다. 그리고 저기 모피를 두르고 우아하게 웃고 있는 강은주의 시어머니이기도 하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는 차분하지만 뼈가 서린 목소리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제 며느리는 아까 제가 좋은 곳에서 요양 중이라고 했지요? 맞습니다. 38평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를 요양원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보낸 그곳이 며느리가 말한 좋은 곳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준 날 저는 단돈만 2,000원을 들고 찜질방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성준의 직장 상사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성준을 쏘아보았습니다. 은주는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머니 치매예요. 치매 걸리셔서 지금 헛소리 하시는 거라고요. 당장 끌어내세요. 그때 변호사 민호가 서류 뭉치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강은주 씨, 입 조심하시죠. 여기 당신이 아파트를 담보로 불법 사채를 끌어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내역서, 그리고 아드님 최성준 씨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내부 정보를 빼돌려 은주 씨의 투자를 도운 증거 서류들입니다. 또한 40년 전 아버님이 작성하신 부담부 증여 특약에 따라 오늘부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박영희 여사님께 귀속되었음을 법적으로 선포합니다. 민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 뒷문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그의 승진 파티는 10분 만에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은주는 하객들 앞에서 변호사의 구두발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민호 씨, 우리 친구잖아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영희는 자신 앞에 무릎 꿇고 비는 은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의 굽은 손을 잡으며 가짜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영희는 은주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손이 냄새나고 징그럽다고 했지?
오냐, 그 징그러운 손으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화려한 성을 내가 직접 무너뜨렸다. 내가 뺏으려 했던 38평 내 집, 이제 너희는 평생 구경도 못할 거다. 성준 역시 상사들의 멸시 어린 시선 속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공직 생활의 끝이자 인생의 파멸이었습니다. 영희는 보따리 속에 든 남편 정길의 사진을 꺼내 하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저와 함께 피땀 흘려 내 자식을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의 성견지명이 저를 살리고 천륜을 저버린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하객들은 배신자들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은주는 10분 전까지 거드름 피우던 모피 숄이 벗겨진 채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38평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던 독사 며느리는 이제 전 국민에게 박제된 불효의 상징이 되어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영희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35년의 우정을 지켜준 명숙과 든든한 민호가 있었습니다. 신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밝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년의 한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이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인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의 불빛이 저 멀리서 가물거리고 배신자들을 향해 쏟아지던 하객들의 차가운 야유 소리도 어느덧 밤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영희는 평생의 동지 명숙과 든든한 민호의 부축을 받으며 호텔 로비 앞에 섰습니다. 뺨을 스치는 늦가을 바람이 제법 매서웠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예전처럼 시리거나 뼛속까지 아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꽉 채우고 있던 뜨겁고 눅눅한 응어리가 민호가 공중에 뿌린 그 서류 뭉치와 함께 말끔히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비틀거리며 끌려가던 아들 성준의 초라한 뒷모습과 바닥을 뒹굴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던 며느리 강은주의 일그러진 얼굴이 자꾸만 잔상처럼 떠올랐지만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가 짊어져야 할 몫도 걱정해야 할 인연도 아니었으니까요. 아줌마, 이제 집으로 가시죠. 제가 미리 사람을 보내서 도어락 비밀번호는 아줌마 생신으로 초기화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편히 쉬세요. 민호의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에 영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신도시의 화려한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려 영희가 평생의 피땀과 바꾼 그 38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섭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짐짝처럼 복도로 내던져졌던 바로 그 현관문 앞에 영희는 다시 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띠리릭, 철컥.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들렸던 그 단절의 소리가 이번에는 영희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위로의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은주가 온 집안에 뿌려두었던 진한 향수 냄새와 그들이 축배를 들며 남긴 비릿한 술 냄새가 영희를 맞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은주가 과시하듯 던져두었던 모피 코트와 화려한 가방들이 볼품없이 어질러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케이크 조각들이 지저분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거실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그녀가 무릎이 닳도록 닦고 또 닦았던 그 대리석 바닥. 아들이 승진하면 이곳에서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살 줄 알았던 그 환상의 공간이 지금은 그저 차갑고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제일 먼저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가식적인 향취와 배신의 악취를 밖으로 모조리 내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거실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며느리가 어질러둔 명품 그릇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씻어내고 아들이 남긴 비겁하고 구차한 흔적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가차없이 처박았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린 무릎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청소는 단순한 집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소중한 인생에서 독사 같았던 자식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종의 정화 의례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주변이 적막해질 무렵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보따리 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남편 정길의 사진과 민호가 전해준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가난한 시장 상인이었던 남편 최정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친구 명숙에게 남몰래 맡겼던 그 마지막 편지를 영희는 이제야 한자 한자 가슴에 새기며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이미 세상에 없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 성준이가 당신을 몹시 힘들게 하고 있을 때겠지. 성준이는 나를 닮아 마음이 유약하고 또 자라는 내내 나를 원망하며 비뚤어질지도 모르겠어.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당신이 얼마나 험한 고생을 할지 뻔히 알기에 나는 무덤에서도 도저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 평생의 은인인 명숙이에게 이 서류를 부탁했소. 만약 우리 자식이 당신의 그 거룩한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을 길가에 버리려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시오. 재산보다 귀한 건 당신의 인생이고 자식보다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걸 제발 잊지 마시오. 남편의 필체는 서툴고 투박했지만 문장 사이사이마다 아내를 향한 깊은 애정과 걱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종이가 젖어 글자가 흐릿해질 정도로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 거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 때도 차가운 식당 불판을 닦으며 손가락이 뒤틀려 갈 때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보험이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뒤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38평 아파트의 베란다 너머로 눈부시게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아침 밥상도 차리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맞이하는 온전한 그녀만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맑은 초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해장국을 든 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언니, 잠은 좀 잤어? 내가 언니 좋아하는 굴 해장국 사왔어. 이제 기운 차려야지. 우리 민호가 그러는데 저놈들 아파트 압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저지른 투자 비리까지 다 엮여서 당분간 햇빛 보기는 힘들 거래. 이제 언니 인생 사는데 걸림돌이 될 놈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명숙은 영희의 굽어버린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의 일인 양 기뻐했습니다. 영희는 명숙이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천천히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내 핏줄이라고 믿었던 아들에게는 철저히 버림받았지만 35년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켜준 남남인 친구가 결국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복이란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같이 울어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의 금쪽 같은 자식까지
기꺼이 내어준 명숙이야말로 영희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민호는 영희에게 아파트 명의를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법적 서류를 전달하며 덧붙였습니다. 아줌마 아드님과 며느님은 그동안 아줌마 집에서 무단으로 거주하며 얻은 부당이득과 정신적 위자료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토해내야 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들이 숨겨둔 전세금 하나까지 전부 아줌마 통장으로 압류되어 들어올 겁니다. 이제 돈 걱정은 손톱만큼도 마시고 그동안 못하셨던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원 없이 사드세요. 영희는 서류를 덮으며 창밖의 풍경을 오래도록 내다보았습니다. 신도시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들 중 누군가는 또다시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노후를 저당 잡힌 채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겠지요. 영희는 그들에게 그리고 과거의 자신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의존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효도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피땀 흘려 키웠으니까 당연히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노년의 인생에서는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는 도장이 아니라 차가운 법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패는 죽는 순간까지 꼭 쥐고 계셔야 합니다. 영희는 이제 38평 아파트라는 화려한 껍데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아들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성이 아니라 영희가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낼 소박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작은 나물 가게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장사였고 누군가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아들의 비싼 학비나 뒷바라지 비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취미 생활과 친구들과의 여행 자금을 위해 즐겁게 돈을 벌 생각입니다. 며칠 뒤 영희는 명숙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신혼여행 때 갔던 그 푸른 바닷가로 말입니다.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를 보며 영희는 비로소 가슴속 깊은 곳까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굽어버린 손가락 마디마디에 깊게 새겨져 있던 40년의 한이 시원한 바닷바람에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넓은 바다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당신이 목숨처럼 지켜준 이 집에서 당신이 남겨준 이 값진 자유로 나 이제 진짜 박영희로 당당하게 살게. 우리 성준이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볼게. 그저 내 긴 인생에서 잠시 스쳐 지나갔던 아픈 인연이었다고 생각하고 털어낼란다. 당신 거기서 나 행복해지는 거 꼭 지켜봐줘요. 영희의 입가에는 40년 만에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녀의 굽은 손은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치열한 삶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어머니이자 한 여성의 훈장이었습니다. 신도시 38평 아파트에는 이제 배신의 악취 대신 영희가 보글보글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명숙과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덤에서 온 남편의 선물과 35년 친구의 의리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복수국의 결말이었습니다. 재산은 자식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잠시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자식의 변덕스러운 양심에만 맡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귀한 사람입니다.